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세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학업 정서 지원과 AI 시대 미래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셜 이모셔널 러닝 SEL의 필요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라는 SEL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사실 쉬워요. 뭐냐면은 아이들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보듬어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SEL,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 대두되게 된 배경은 바로 팬데믹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있어서 얼마나 동기를 가지는지 또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영향을 받죠. 정서적인 부분에. 그래서 소셜 이모셔널 러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단체는 카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카셀의 홈페이지를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고 이 카셀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주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료만 뽑아서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셀이 제시하고 있는 소셜 이모셔널 러닝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마치 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카셀스 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그 동그랗게 그림 모양으로 된 거를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보기 좋고 의미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 보기 좋은 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카셀스 휠은 사회 정서적 학습과 관련된 5가지 핵심 역량이 이 가운데 하얀색 동그라미 소셜 이모셔널 러닝을 둘러싸고 있는 5가지 조각 있죠. 이 5가지가 5가지 핵심 역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보실게요.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인 인식, 관계 형성 기술, 책임 있는 의사 결정. 좀 이렇게 됩니다.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사실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까지 2개를 묶으면 그게 메타 인지예요. 교육에서 말하는. 일종의 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나를 알고 메타인지라는 거는 나를 관리하는 것까지가 메타인지인 거예요. 즉 제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살이 좀 쪘거든요. 약간 헬스장에 안 갔더니 살이 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이 쪘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했어요. 그럼 내가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관리, 셀프 매니지먼트가 되니까 살이 쪘다는 걸 인지했으면은 2가지죠. 운동을 하던가 밥을 적게 먹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셀프 어웨니스랑 셀프 매니지먼트 이 2가지가 메타인지의 핵심이고 그게 사회 정서적 학습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2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사회적 인식은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이제 안다라는 건데 이를테면은 내가 있는 직장 또는 내가 있는 교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네, 그걸 알아채는 거가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형성 기술이 나오는데요. 관계 형성 기술은 뭐냐면은 내가 교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았어. 근데 은근히 약간 내가 소외받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은근히 따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하게 지낸다는 게 내 마음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스킬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관계 형성 기술이 없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 보면은 남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괴롭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게 관계 형성 기술이 없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좋아해. 관심이 있어. 그러면 관계 형성 기술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잘해주겠죠. 그게 사실은 리저너블한 건데 정상적인 건데 그 어린 아이들은 아직 관계 형성 기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좋기는 좋은데 관심을 끌고 싶고 하니까 괴롭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 사회적 인식, 지금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 형성 기술, 뭔가 내가 릴레이션십,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치면은 그것도 내 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지식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아주 예전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론에서 나왔던 건데 그 회복적 교육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학교 폭력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다면은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둘러싼 방관자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 학교 폭력 상황이 발생된 거다. 라는 게 그 회복적 교육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방관의 사슬을 깨야 되고 이 방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공동체의 문화를 결국은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회복적 교육학의 원리였는데 똑같아요. 이 소셜 이모셔널 러닝에 있는 마지막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 파트는 뭐냐면은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있는 교실에서 내가 하루하루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행동하는 게 내가 속한 집단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게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일종의 생태학적인 사고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교실에서 내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심지어 그런 뭔가 부당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걸 방관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는 그런 생태학적인 사고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사회 정서 학습을 하면은 이 5가지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 또는 이 5가지 핵심 역량을 목표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어야 한다라는 게 이 카셀의 휠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핵심 환경, 이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교실,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 가족, 지역사회 이렇게 퍼져나가는 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셜 이모셔널 러닝을 향상시키는 사회 정서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테크놀로지를 제안을 하고 싶고요. 기술.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사회 정서적인 학습을 하려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의 인성교육은 좀 실제적인 활동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도 아이들의 사회 정서적인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실마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같이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사회 정서적인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지를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Expressing emotions can be difficult, and learning how to share feelings is an ongoing process for all of us. For students, not having the right words to define their emotions can make them feel unheard or unsupported. Reflect can help educators build relationships and introduce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kills. And we're excited to introduce the Feelings Monster to help students practice self-awareness and expressing themselves clearly. Students can explore definitions, view their class's reflections, and review their previous responses, helping them build self-awareness, empathy, and relationship skills. With support from the Feelings Monster, students learn to express a wide spectrum of emotions, a skill that improves classroom interactions and self-image, and is correlated with greater academic and career success. The Feelings Monster is designed to make sharing emotions more comfortable, so educators can take informed action in support of every student. With data visualizations and education insights, teachers can interpret check-ins at a glance. This can help educators identify students who need support. Reflect data can be viewed alongside student engagement to help educators get a more holistic view and reflect on their teaching practices. Building a stronger classroom community for everyone. 잠깐 필링 몬스터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데요. 일종의 우리 아이들이 나의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뭔가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마스크인데요.
평소에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이들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과연 어떻게 스스로 감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모티콘을 쿡 찍어서 지금 너의 생각을 표현해줘. 너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줘.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뭐 카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메시징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이모티콘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상태가 어때? 라고 하면 아이들 한참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네 감정 그냥 이모티콘으로 하나 찍어서 보내줄래? 하면 열심히 골라가지고 쿡 찍어서 보냅니다. 그거에 대해서 착안한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잠깐 화면 한번 보실게요. 학생들이 이 이모티콘을 쿡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우리 반 전체의 이모티콘 또는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명 학생들의 이모티콘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걸 매일매일 살펴보시면은 일종의 전체 학생들의 감정의 업다운을 이제 데이터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감정의 단계를 설정을 한 거죠. 뭐 매우 화남, 아니면 보통 기분 좋음, 매우 기분 좋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것도 얼마든지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그냥 루틴하게 지금 오늘 어땠어? 뭐 오늘 아침 기분 어땠어? 아니면 저녁 때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다 일종의 채팅 솔루션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를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고 만약에 특정 학생이 계속해서 우울해요. 계속해서 우울감을 보이는 게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제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의 정서적인 측면을 보듬어주는 행동들이 이제 지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냥 감으로 저 아이가 좀 평소 우울감이 높은 것 같아. 아니면은 평소 우울과 관련된 행동을 많이 해. 라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도전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회 정서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 관련돼 가지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메타버스와 뭐 AI 관련돼서 이제 좀 실마리를 가져와 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종의 마음 챙김 기술을 가르쳐주는 가상의 성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이 가상의 메타버스 환경에 접속을 해서 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친구들과 함께 협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마음 챙김 기술들을 실제적으로 습득하는 그런 미션이 이 가상 환경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 마음 챙김이란 게 우리 어른들도 참 어려워요. 제가 한 번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어른들은 마음 챙김을 해주고 싶으면 만약에 나 너무나 슬픈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누가 차였어 아니면 뭐 주식을 많이 손해를 봤어 그래서 울음이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에잇 하고 술 한잔 하러 가지 하고 맥주 한 잔 아니면은 기분 전환 위해서 산에 가자 그래서 등산 또는 나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뭔가 좀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그런 식으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시죠. 즉 어른들은 마음을 챙겨야 될 순간에 내가 처한 환경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내가 처한 환경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럴 만한 경제적인 능력과 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처한 환경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뭐 아이들이 술을 마실 수도 없을 뿐더러 뭔가 그렇게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돈을 쓸 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안 되고 어디 내가 일정을 다 비우고 바다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디서 스트레스를 풀고 어디에서 뭔가 새로운 정서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딜레마죠. 해서 아까 이제 화면에 보여드린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 마인드풀 나이트라고 제가 일종의 가상의 성 환경을 보여드렸는데 아이들이 그 메타버스 안에 접속을 해가지고
뭔가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으로 선생님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 정서적인 스킬을 기르기 위한 도전적인 환경으로 메타버스를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정서학습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교수학습 기법 중에 하나가 역할극이에요. 역할놀이. 네가 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볼래? 근데 그게 그냥 맨 교실에서 하잖아요.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을 상상해봐 라고 하는데, 그걸 메타버스 상황에서 구현을 한다면은 정말 실제감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사회 정서적인 기술들을 생생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마인드풀 라이트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테크놀로지를 통한 소셜 이모셔널 러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처한 미래는 너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사회 정서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관련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더 잘 탐색하고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더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특히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았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디지털 기술이 아주 급격하게 확산되어서 교실에서 교육과 기술의 통합이 가속화됐고, 가정 환경에서도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정서적인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사회 정서적인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일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학습자가 되어서 모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파트로 미래 기술과 역량 함께 살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같이 보실 텐데요. 인공지능 앵커 김주하 아나운서에 대해서 인공지능 김주하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하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보니까 어때?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감쪽같지? 2020년 9월 21일 김주하 앵커를 모델로 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앵커가 첫 출근을 했어. 낮은 톤의 목소리, 정확한 발음, 말할 때 입모양부터 몸 움직임까지 모두 AI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라면 믿을 수 있겠어?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다시 봐도 비슷하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1분, 정말 1분이면 만들어진다는 거야. 딥러닝, 일종의 반복 자율학습을 충분히 마친 인공지능이 입력된 텍스트에 맞춰서 음성과 영상까지 만들어 합성하는 구조인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AI 앵커는 실제로 사람을 대신해 뉴스를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람을 대신해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AI 앵커 김주하 아나운서에 대해서 잠깐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실감나죠?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AI 김주하 아나운서 그 앵커 뉴스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유튜브에서 MBN 그 채널을 찾아보시면은 AI 김주하가 계속해서 뉴스를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김주하 아나운서가 MBN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MBN이 본인들의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갈아치운 거죠. 그런데 이거 보시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러다가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방송국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AI 아나운서가 많은 장점이 있기는 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만약에 갑자기 홍수가 났어요. 강남에서 또다시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당직하고 있던 아나운서가 속보를 전달을 하겠지만, 메인 아나운서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 방송국의 얼굴이자 신뢰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뉴스는 메인 아나운서가 보도를 해야 돼요. 이를테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도자가 뭐 어떻게 되셨다, 이런 뉴스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런 뉴스가 TV에 나와도 이게 진짠지 가짠지 사람들이 반신반의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메인 앵커가 그걸 딱 보도를 해버리면은 아 진짜구나, 지금 북한에도 무슨 큰일이 났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신뢰감 있게 알게 돼요. 즉 방송국에서 메인 아나운서는 그 방송국의 얼굴이자 신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남에서 큰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김주아 아나운서가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주무시고 있는 김주아 아나운서를 깨워서 이제 방송국까지 그분이 택시를 타고 오셔요. 그리고 그분을 헤어랑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뉴스 프롬프터를 보면서 약간 연습을 살짝 눈으로 보시면서 숙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뉴스 라이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최소 30분 또는 1시간. 그게 최소 1시간이 최소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즉 사람이 뉴스를 보도하는 데는 스텝도 많이 필요하고 그 아나운서에 대한 준비하는 서포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해요. 이동 시간, 그 다음에 준비 시간, 그 다음에 실제 라이브까지. 그래가지고 다소 불편함이 있지요. 근데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쓰면은 단 1분 만에 그냥 그 대본 써가지고 바로 렌더링 하면은 1분 만에 만들어지거든요. 너무 빠르게 속보를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I 앵커는 24시간 잠들지 않고 24시간 화장실도 가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도 들지 않고 먹을 것도 안 먹으니까 월급도 안 받으니까 처음에 모델 개발한 것만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인간 김주아와 AI 앵커 김주아, 시청자의 눈은 정확했다라고 나오는데 MBN에 다니시는 기자 한 분이 이제 본인 그 언론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사람들이 AI 앵커랑 인간 앵커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기사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아직은 전달력과 충성도, 신뢰도 측면에서 인간 앵커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아래쪽에 의견 보시면 AI는 아직 어색해. 또는 사람이 더 나는 믿음직스러워. 그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플하게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워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 이거예요. 즉 AI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더 선호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인간 김주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감이 인공지능은 복제로 느껴진다라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재밌는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 한 10년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인공지능 자동 번역기가 언어 학습을 대체할 것인가? 즉 알파고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바둑도 이기고 모든 거를 다 대체하고 있어요. 사람의 직업을 다 대체를 할 거예요. 특히나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는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가 모든 영어를 다 번역을 해주고 있고 그게 사람보다 어쩔 때는 나아 보여요. 그럼 영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이러다가 영어 교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제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영어 교수님들이 저를 하도 많이 찾으셔서 학회에 정말 많이 나가서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토익토론 발제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드린 얘기가 이 화면 한 장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 중간쯤 보시면은 통번역기 사용 유무에 따른 계급적 차이 발생 가능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영화 설국열차를 보시면 그 설국열차 혹시 보셨을까요? 기차가 길게 있는데 꼬리칸에는 그 지배를 받는 계층이 살고 머리칸에는 지배를 하는 계층들이 살아요. 그런데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영화의 송강호가 귀에 통역기를 끼고 생활을 하거든요. 귀에 통역기를 딱 끼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역기로 알아듣는데 송강호가 기차에서 이제 문을 깨부수면서 앞으로 나아가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칸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말하고 내가 들어요. 통역기를 귀에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소름 끼쳤어요. 뭐냐면은 통역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통역기에 지배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통역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위변조가 되더라도 내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통역기를 통해서 흘러 들어갈 때 위변조가 되더라도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즉, 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모든 것이 통역기에 의존도가 있는 거죠. 즉, 이건 지배받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통번역기 사용 유무에 따라서 계급적 차이 발생 가능성이라고 쓴 거는 내가 스스로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통역기에 의존하다 보면은 거기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 설국열차 보면서 진짜 소름 끼친다. 이 하류층 사람들은 통역기를 끼고 있고 상류층 사람들은 내가 말해, 공용어로. 네, 정말 보면서 소름 끼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님이 디테일이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매우 감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줄 한번 보실게요. AI 자동 번역기가 여전히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문학적 맥락인데, 뭐 예를 들어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구글 번역기에 넣고 돌리면은 번역이 잘 안 돼요. 그 시상이 안 살아요. 뭐 거꾸로 그 아주 유명한 영시이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뭐 가지 않은 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글 번역기에 넣고 돌리면은 시상이 잘 살아나지 않아요. 번역에 있어서. 그래서 문학적인 맥락인 것은 여전히 이 AI 번역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를테면 용비어 청가 같은 역사적인 글 있잖아요. 그걸 구글 번역기에 넣고 돌리면은 잘 안 돌아갑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요거를 그러면 번역을 하려면은 역사에 정통한 전문 번역가가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유풍자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없어진 개콘이나 우차사를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하나도 그 자막을 영어로 바꿔서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웃기고, 이제 한국말이어서 잘 안 느껴질 텐데, 미국의 코미디 쇼 있잖아요. SNL 같은 거. 그런 거 미국 코미디 쇼 SNL을 영어 자막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보시면은 진짜 안 웃겨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맥락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번역을 하기가 아직까지도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다 해주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해줄 사람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갑자기 받아야 되는데 마침 그게 해외야. 1번, 파파고로 대충 듣고 수술방 들어간다. 2번, 긴급하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어떻게든지 대사관, 영사관 연락해가지고 나 좀 통역 좀 도와주세요. 이게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알려주세요 해서 확인받고 수술을 받는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파파고만 믿고 수술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냐면은 파파고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댈 때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 마음이 약한 거야. 좀 예를 이제 바꿔서 좀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미국에서 이제 뭐 자녀를 유학을 보내가지고, 근데 미국 대학생들 기숙사 살던가 아니면 다 월세로 이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집 계약을, 월세 계약을 해주는데 아직 우리 애가 앤 거 같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따라가서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해주게 됐어요. 1번, 파파고만 듣고 부동산 계약한다. 2번, 그래도 한인 부동산 업자랑 같이 가서 알아보고 한다. 아주 간단한 계약이 아닌 이상 큰 돈이 오가면은 여러분 사람이랑 같이 갈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왠지 사람이 나한테 한 번 더 확인해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뢰를 공증해 주니까. 근데 인공지능 번역기는 그렇지는 못하죠. 즉, 인공지능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약하고 사람은 항상 확인받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언어가 AI를 통해서 번역되는, 모든 게 번역되는 시대지만 정말 정서적으로 가까이 가야 될 때, 또는 뭐 큰 돈이 오가거나 내 생명이 오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내가 말하고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꼭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용어, 또는 우리 사회에서 내가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선생님들 요즘 아이들은 한국어도 잘 못한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테크놀로지에 지배당하지 않고 테크놀로지의 의존도를 높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모라베게 패러독스라고 화면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컴퓨터가 잘하는 거랑 사람이 잘하는 거랑은 너무 달라요. 뭐냐면 지금 화면상 뭐 왼쪽 아래 그림 보실게요. 뭐가 치어하고 뭐가 머핀이야.
치와와 머핀. 그러면은 사람은 뭐가 치와와고 뭐가 머핀인지 금방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기계는, 인공지능은 뭐지?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수학적으로 유사도가 높거든요. 치와와랑 머핀은 얼굴 클로즈업 하면. 근데 사람이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죠. 하지만 AI는 그렇습니다. AI는 수리적으로 반복적인 연산과 빠른 연산은 잘하지만 그런 종합적인 사고는 여전히 사람에게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 품질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쓸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냥 어디 한옥마을 놀러 가가지고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볼 때는 AI 통번역기를 쓸 수 있겠지만 내 생명과 재산이 오가는 상황 또는 정말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나 스스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번역기도 상황에 따라서 쓰이게 될 거라는 거죠. 즉 AI는요,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나서 AI가 모든 기술, AI 이전의 기술들이 모든 거를 바꿨고 말들은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사람은 나룻배 사공이 증기기관선에 취항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지 않았어요. 산업혁명 다가오면서 말들은 실직을 했다. 근데 사람은 실직을 하지 않았다. 즉 사람은 AI 기술이 다가와도 이 상황을 이겨내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토마스 프레이가 한 유명한 말인데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일이 뭔지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성과 실존. 학생들을 전인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사의 역할, 인공지능이 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창의성과 전문성. 높은 수준의 기획과 관리가 필요한 일. 세 번째로는 중요한 판단. 이건 뭐냐면은 누군가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은 인공지능에게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은 무엇인가? 자,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공감, 두 번째로는 창조, 세 번째로는 가치 판단인데요. AI는 사람의 모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고유성과 실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로부터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 교감을 하는 데는 정서적인 허전함을 느껴요. 즉 나의 가치는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나이기 때문이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가족, 친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AI보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창조. AI가 그림도 그려주고 작곡도 해주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AI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AI가 만드는 작품은 재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카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작품은 피카소의 작품은 피카소가 살아있는 순간에만 고유 번호의 작품이 나오고 조수미의 라이브 콘서트는 조수미 선생님이 살아있는 순간에만 우리가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수명이 정해져 있고 고유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인공지능에 비해서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 이건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로봇 기술과 함께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로 인해서 더 많이 증대된 부와 유휴 시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인공지능을 잘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와 윤리를 정비할 수 있는 올바른 민주시민 역량이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가치 판단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애쓰셨고요.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그리고 교육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 테크놀로지가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 사회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고픈 역량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떤 역량을 길러줄 수 있고 어떤 지원적인 체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